자,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힘드네요. 네, 듣는 사람이 더 힘들 것 같아서, 네, 미안합니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세션은 이 논문 출판하는 것, 그리고 이제 피어 리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논문 출판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도 있을 테고 피어 리뷰를 경험해 본 학생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해본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논문 투고할 때 주의할 점, 논문 출판되는 과정, 그 다음에 동료 심사, 피어 리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요거는 내 자료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대부분 나의 경험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링해서 이제 자료를 좀 찾았고, 리온 글레이저라고 옛날에 있었던 학교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 피어 리뷰 과정에 대한 이 불만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때 받은 나의 기억을 이용해서, 그리고 알고 봤더니 페이퍼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왜 출판을 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페이퍼를 출판하려면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에디터라든가 리뷰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많이 있습니다. 출판을 왜 꼭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거죠. 내가 새로운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고요. 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이제 컬래버레이션을 또 할 수가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페이퍼를 쓰면은 여러분 페이퍼를 읽은 사람이 특히 저널에 이제 나온 페이퍼를 읽은 사람이 요거 한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고요. 뭐 그냥 이메일을 보내서 이런 거 한번 같이 연구해보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연구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졸업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졸업하고 나서는 취업을 위해서 페이퍼를 출판을 하는 거고요. 또 취업을 하고 나면 이제 승진을 위해서 계속 페이퍼를 쓰는 뭐 그런 거죠. 지도 교수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출판을 하는가? 여러분이 출판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출판을 하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새롭고 이제 새로운 결과, 새로운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을 출판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리뷰 페이퍼라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한 정리를 하는 이런 것도 이제 그렇게 정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새로운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출판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글을 실컷 써놨는데 과학적으로 관심 없는 것들, 그 다음에 뭐 60년대에 하다가 사람들이 이건 안 중요해 하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이제 그 관심 없는 문제를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 이제 그 출판된 논문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한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결론이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출판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페이퍼들도 그 출판이 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 페이퍼가 이 저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저널은 이런 거라도 싣고 싶어하는 저널이 있어요. 안 싣는 게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런 거라도 해야 된다. 여러분이 학생일 때는 이런 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 교수가 돼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필요하면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연구가 알려지는 채널 중에서 특히 통계학 연구가 알려지는 채널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4대 저널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죠. Annals of Statistics, Biometrica, 뭐 JRSSB, 뭐 자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4대 저널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저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리가 메이저 저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거기 실리는 것 자체가 이제 연구의 성과를 좀 인정받는 그런 게 있고요. 뭐 관련 저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바이오 인포메틱스 같은 경우는 이 분야의 사실은 탑 저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코노메트릭스도 뭐 통계학과 관련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게 갈 수도 있고요. 뭐 응용 수학이나
아니면은 SciM 저널이라는 게 약간 응용수학이고요. 뭐 IEEE 같은 경우도 관련 있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일반 과학 저널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PNAS라든지 이거는 Proceedings of National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요. PNAS라고 이건 굉장히 좋은 저널이에요. 정말 좋은 저널이고 통계하시는 분 중에 PNAS에 쓰시는 분이 계신데요. 굉장히 대가들만 쓰는 그런 거고요. 네이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통계가 네이처에 나면은 통계 쪽에서는 별로 안 중요한 거죠, 사실. 네.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이 기계 학습 하시는 분들이 이제 컨퍼런스 프로시딩 중심으로 페이퍼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카이브에 있는 페이퍼 많이 봤을 거예요. 아카이브가 이제 그 페이퍼 리포지토리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올라오는 거는 우리가 이제 페이퍼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자기가 써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동료 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을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과로 인정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페이퍼를 써놓고 또는 페이퍼를 쓰기 전에 어떤 저널에 내가 내야겠다라고 먼저 타겟을 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제일 첫 번째 블랙 포인트인 통계학 학술지 저널에 아마 여러분이 그 제출을 하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널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보면은 먼저 뭐 연구 주제와 맞는 저널을 선택하는 게 기본이고요.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저널의 웹페이지에 가면은 그 aim and scope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nnals of Statistics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써 있어요. The aims of Annals of Statistics라고 해서요. 여기 읽어보면은 리서치 페이퍼를 출판을 하는데요. 뭐 contemporary statistic에 대한 뭐 highest quality의 리서치 페이퍼를 출판을 한다. 라고 하고요. 뭐 importance, 뭐 originality가 중요하다. 그리고 뭐 모든 statistics의 모든 에어리어를 커버를 한다. 그리고 여기 especially mathematical statistics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뒤에는 안 중요하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이제 내가 요쪽에 페이퍼를 썼으면 이 저널에 잘 맞겠구나라고 대략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출판된 페이퍼들, 이 저널에서 출판된 페이퍼들을 보면은 내 연구 주제와 이 저널이 잘 맞을지 안 맞을지를 이제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저널이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분야에 오래 있으면은 이제 페이퍼를 많이 읽으면 요 저널에서 이런 페이퍼가 나왔구나라고 아는 게 좀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제 랭킹을 매길 수도 있어요. 이제 랭킹을 매기는 시도가 2003년에 한 번 있었는데요. 이 American Statistician이라는 저널에서 이 통계학자들이 생각하는 이 통계학 저널의 이 명성에 대한 통계를 이 통계학 저널에 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4대 저널이라고 하는 자사 바이오메트리카, Annals of Statistics, JRSSB가 이제 딱 나오고요. 뭐 바이오메트릭스, 테크노메트릭스, American Statistician, 그다음에 JRSSA, 이거는 Statistics in Med가 여기 나왔고요. 뭐 Annals of Probability, 요거는 지금 JRSSC로 바뀐 그거고요. 이건 Statistical Science 뭐 이런 거, Econometrica 뭐 이런 거, Journal of Multivariate Analysis 이런 것들이 막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 페이퍼를 보면은 대충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년 전이에요. 그래서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분야별로 또 다르게 생각을 해요. 수리통계 분야 같은 경우는 아까 달라진 점이 아까 4등에 바이오메트릭스가 있었는데 쭉 내려갔죠. 이건 응용이니까요. 그 대신에 이제 Annals of Probability랑 Journal of Multivariate Analysis가 올라온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때는 없었던 뭐 Electronic Journal of Statistics 이제 지금 다시 요걸 한다면 상당히 상위권에 요 정도에 올라올 거고요. 이런 것들 있죠. 뭐 Journal of Statistical Planning and Inference, 뭐 AISM, 요거는 그 일본 저널이에요. 이 바이오메트릭스는 여기 굉장히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은 수리통계에서는 굉장히 밑에 이고요. 뭐 이런 것들 여기 다 표에 있는 것들인데 이거는 스칸디나비안 저널 오브 스태티스틱스, 캐네디안 저널 오브 스태티스틱스 뭐 이건 뭐였죠? 이거는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것들
여기는 올라와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바뀌었습니다. 얘네들 좀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아느냐,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아는 거예요. 이거는 명성이라는 거는 사실 어디 누가 이렇게 지표로 뭔가 잴 수 있는 건 뭐 재려는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대화를 많이 해보면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가 뭐 기본적인 시작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통계 응용, 왼쪽에 있는 통계 응용, 오른쪽에 있는 바이오 통계 이제 쪽을 보면은요, 이제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딱히 할 얘기가 없는데 이제 이때는 Annals of Applied Statistics가 없었거든요. 2005년에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없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올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여기도 보면은 바이오 통계 쪽에서는 지금 이 바이오메트릭스가 갑자기 2등이 됐죠. 그래서 분야마다 여러분이 바이오 통계를 한다면은 이제 넘버 1이 자사고요. 넘버 2가 바이오메트릭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웹사이트가 있어요. 한국에 와서 찾았어요. 이거는 뭐 한국 웹사이트니까요. 보면은 이거는 이제 임팩트 팩터에 의해서 이제 랭킹을 매겨놨는데요. 이제 요거를 보면은 이제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기는 랭킹과 내가 생각하는 랭킹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1등부터 여기 뭐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Biostatistics, Econometrica 여기까지는 나는 사실 내 분야에서는 뭐 사실 아니에요. 요거는 아메리칸 스태티스티션은 약간 잡지 같은 거예요. 요거는 사실. 네.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Annals of Statistics이 10등이 넘어가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행정할 때는 필요한데요. 크게 의미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스트를 보고 찾을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정보로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널을 선택할 때는 이제 먼저 연구 주제와 맞는 저널을 좀 고르고요. 이제 리스트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저널의 이제 에임과 스코프를 살펴보고요. 출판된 페이퍼를 살펴보고 여기까지만 봐도 잘 모르겠으면 이제 에디터리얼 보드를 보는 게 또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하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나오네요. 내가 지금 Annals of Applied Statistics를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에디터가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보면 아는 사람 이름이 있거나 뭐 페이퍼에서 읽어본 사람 이름이 있는 거죠. 뭐 지주가 있고요, 뭐 그리핀, 유펑, 류, 제프 모리스가 있고, 뭐 지에펑 뭐 이런 사람들, 짐머맨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에디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어소시에이트 에디터가 또 누가 있는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경험이 없어서 모를 수도 있지만 페이퍼를 읽다 보면은 이 지주, 유펑, 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수준의 연구자인지를 이제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보면은 이 저널이 좋은 저널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SM하고 JKSS를 좀 비교를 할게요. 이거를 보면 느낌이 좀 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Annals of the Institute of Statistical Mathematics, AISM. 자, 이거를 보면은요, 자, Chief Editor가 일본 분이에요. 에디토리얼 보드를 클릭을 할게요. 자, Chief Editor가 일본 분이고요. 그다음 코 에디터가 다 일본 사람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 일본 저널인가? 근데 이 어소시에이트 에디터를 보면은 뭐 100% 일본은 아니에요. 보면은 여기 이상열 교수님도 계시고요. 예를 들면 뭐 이 사람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도 막 들어가 있고요. 뭐 얀얀마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이름도 막 들어가 있고, 이제 요거를 보면은 이게 뭐 일본에서 하는 저널이지만 조금 국제적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죠. JKSS를 한번 볼게요. 일단 오희석 교수님이 에디터시고요. 근데 최태령 교수님, 유구상 교수님 이렇게 있고요. 근데 어소시에이트 에디터를 보면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대부분 한국 분입니다. 네, 내 이름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대부분 한국 분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사라다스라든지 이런 사람 이름이 좀 들어가 있죠. 뭐 인지콕 이런 사람 들어가 있어요. 잘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은 이제 친한 한국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끌려 들어오신 분이다. 여기 보면 이거는 굉장히 한국적인 저널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 저널이 누가 읽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느낌을 조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동료에게 물어보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뭐 교수님이 거의 대부분 골라주시죠. 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교수님이 골라주시는 거를 그대로 따르는 게 또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널을 골랐어요. 저널을 고르면 이제 이 페이퍼를 저널에 보내야 되잖아요. 이 저널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에임과 스코프를 이제 확인을 했죠.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submission guideline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이오메트릭스의 예를 좀 볼게요. 바이오메트릭스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게 author guidelines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directions for authors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어봐야 돼요. 다 읽어보는데 여기 directions for authors를 보면은 이제 이 저널에서 특별히 원하는 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보면은 이제 페이퍼가 뭐 1인치 마진에 이제 12포인트 사이즈 레터로 돼 있어야 되고요. 이제 한 페이지에 25장 이상이 되면 25줄 이상이 되면 안 되고 뭐 더블 스페이스여야 된다. 그리고 뭐 이건 앱스트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지켜주면 돼요. 요거에 맞게 페이퍼를 수정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저널의 스타일에 맞게 페이퍼를 수정을 하는데요. 이제 페이지 제한 때문에 이 많은 부분이 온라인 서플먼터리 마테리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뭐 무엇을 증명을 했으면 이 증명이 띄어낸 바로 뒤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펜딕스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온라인에 있는 서플먼터리 마테리얼로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이제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이 저널과 페이퍼의 성격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보통 이건 저널마다 자기들이 쓰는 이 템플릿이 있어요. 레이텍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직접 이용해서 거기다가 페이퍼를 이제 복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에디터나 어소시에이트 에디터 또는 리뷰어가 불편해해요. 불편해하면은 이제 리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에디터의 이 컴포트 레벨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잘 맞춰야 됩니다. 이 온라인 서플리멘터리 매테리얼이 뭐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예를 좀 들어서 보여줄게요. 이거는 그 바이오메트릭스에 나온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전체 이 논문은 13페이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무슨 증명 같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오메트릭스는 이 응용 저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론 저널이긴 하지만 더 응용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프랙티셔널,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방법이 이 페이퍼에 있네. 라면 따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페이퍼를 이제 찾는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저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 텍스트에서는 이 흐름이 이런 방법이 있고 왜 좋고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그 예를 들어 어떤 이제 수학적인 사실을 이야기를 할 때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이제 13장 안에 시뮬레이션까지 다 넣기가 굉장히 이 칸이 좁아요.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메인 텍스트 안에 뭔가 서머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우를 해봤더니 다 좋더라. 이제 서머리가 들어가는데 증거를 줘야 되죠. 이제 그거를 이제 온라인 서플리먼터리 매테리얼에서 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프루프가 들어가고요. 그 뒤에 되면은 이제 이 뭐랄까요, 이 어디셔널 시뮬레이션, 어디셔널 데이터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메인 텍스트보다 이 서플리먼터리 매테리얼이 이렇게 25장으로 더 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이 시니카, 스태티스티카 시니카에 나온 건데요. 이제 메인 텍스트는 26 페이지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 Mathematical Statistician을 위해서 쓴 거예요. 이제 이런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증명을 했다. 이제 그거를 자랑하려고 쓴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25장 안에 맞추기 위해서 26장이 됐죠. 근데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티오리를 사실은 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 대해서 해놨는데 요거를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서플리멘터리 매테리얼에 이 50페이지가 되는데요. 여기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페이퍼가 억셉이 안 되는데 실제 페이퍼에는 이렇게 빠져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온라인 서플리멘터리 매테리얼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 Journal of Multivariate Analysis에 나온 건데요. 이거를 보면은 하고 이거는 뭐 증명이 이렇게 텍스트에 붙어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증명을 텍스트에 붙여서 같이 읽는 게 흐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예를 들면은 이 Theorem 4의 증명은 여기 들어가 있지만 이 렘마의 증명은 또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는 렘마 증명은 이제 어펜딕스로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건 전체 17페이지인데요. 이 온라인 매테리얼이 없이 그냥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끝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좋은 경우죠. 이제 아주 해피한 경우긴 한데 요새는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이제 참고 문헌 리스트가 있어요. 레퍼런스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거를 필요하다면은 저널에 보낼 때는 한번 수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여러분이 페이퍼를 저널에 보내면은 에디터가 먼저 보고 이 이 Associate Editor라는 것을 선정을 해요. 근데 이 Associate Editor가 아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봤듯이 막 3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 페이퍼의 제목, 키워드 또는 레퍼런스 리스트를 보고 이 Associate Editor가 이 분야를 잘 알고 있구나라고 이제 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들면은 이제 그 Associate Editor한테 이 페이퍼를 핸들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 Associate Editor는 이제 누구한테 리뷰를 부탁을 해야 돼요. 매우 높은 확률로 이제 레퍼런스 리스트를 보고 기존의 요거와 관련된 거를 누가 했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보고 리뷰어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리뷰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의 논문을 사이트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는 리뷰어가 무조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논문은 무조건 사이트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리뷰어여서 이 페이퍼를 받았는데 내가 이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걸 해놨는데 사이트를 안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리터레처 리뷰를 안 한 페이퍼다 이렇게 생각이 선입견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좀 잘 따야 돼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페이퍼를 저널에 보내기 전에 여러분이 쓴 내용을 다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보내는 게 좋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론적인 내용이라면은 이 증명이 정말로 정확한지를 확인을 하고요. 실험적인 내용이라면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실제 데이터 분석의 결과가 이제 다시 재현할 수 있을 것을 이제 확실히 확인하고 보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자 목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 이 저자가 돼야 되는가?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일반적인 내용을 좀 먼저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이제 저자 목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저자는 출판물에 상당한 지적 또는 실제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고 그 기여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동의하는 사람이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이 포함되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젝트의 개념이나 설계 또는 작업에 대한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중요한 지적 내용을 위해서 이제 intellectual content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합학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중요한 지적 내용을 위해서 초안을 작성하거나 비판적으로 검토 한 사람. 네, 합하고 번역이 좀 이상하네요. 네, 한 사람이 이제 포함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리서치를 한 사람. 이 리서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냐는 또 이제 퀘스천 마크이지만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판적으로 검토를 했다. 그러니까 라이팅을 실제로 했다. 초안을 작성하거나 이게 이제 중요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이제 저자 목록을 쓰는 이제 그라운드 룰을 내가 뇌피셜로 만들어 봤어요. 이제 평소에 하고 있던 생각이에요.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1 저자와 교신 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페이퍼의 내용이 아니고 이제 페이퍼의 개수와 점수를 상당히 좋아하죠. 그래서 점수를 할 때 제1 저자와 교신 저자는 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도 신경 안 썼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한국에 사니까 어쩔 수가 없죠. 자, 제1저자는 이제 나의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1저자는 실제 페이퍼를 쓴 사람이에요. 통계에서 실제 페이퍼를 쓴 사람은 실제 증명을 다 한 사람이 보통 페이퍼를 쓰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1저자가 대부분의 일을 제1저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페이퍼를 다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1저자가 되는 게 맞고요. 이제 교신 저자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 페이퍼를 쓴 사람을 지도 감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페이퍼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 이 교신 저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지도 교수가 교신 저자가 되고 이제 학생이 제1저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페이퍼를 쓰는데 단 2명 또는 혼자 하는 경우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 저자들이 나머지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실제 분석을 한 사람, 실제 증명을 한 사람, 실제 페이퍼를 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도 감독한 사람도 다르고 아이디어 제공한 사람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적당히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누가 제1저자가 될지, 누가 교신 저자가 될지를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고요. 뒤에 내가 예제를 좀 줬으니까 예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저자 이름이 들어가는가. 이게 보통은 학생과 지도 교수면은 이제 학생, 교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굵게 해놓은 사람이 이제 교신 저자가 되는 거죠. 이제 학생 둘과 지도 교수는 저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학생, 지도 교수, 동료 교수가 있는 경우는 뒤에서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좀 잘못해놨네요. 어쨌든 이때는 이제 이 다른 사람이 뭐 교신 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기 순서는 꼭 마지막이 그 교신 저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학생과 같이 연구를 했는데 지도 교수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학생이 잘 못 쓰면 이런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요거는 이제 본인의 양심에 맞춰서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쓴 사람이 first author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하죠. 자기 이름 먼저 안 붙이고. 네, 근데 이제 정말로 intellectual contribution이 없는 경우 없다기보다는 너무 이제 그 비율로 봤을 때 떨어지는 경우는 이제 교수가 크레딧을 다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학생일 때 학생이 크레딧을 다 가져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학생이 이제 진짜 다 하고 교수가 이제 학생 등에 업혀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교수가 되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학생한테 크레딧을 다 주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서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실제 컨트리뷰션에 따라서 나누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요. 특히 이제 수학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알파벳 순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조금 있어요. 이제 특히 이제 자기 알파벳이 이제 C나 이제 앞으로 시작된 사람들이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여기 우리 학교에 있는 지도 교수님 중에서는 교수님 중에서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알파벳 순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누가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 first author인지 누가 corresponding author인지 좀 정확하게 하는 거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자 목록까지 다 정하고 나면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한 1번부터 이제 5번까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페이퍼를 다 썼다 하고 이제 페이퍼를 내려고 이제 웹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커버레터라는 거를 이제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걱정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요. 커버레터가 꼭 필요할까?
인데 이제 author guideline에서 커버 레터를 무조건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 무조건 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커버 레터를 쓰지 않습니다. 이제 쓰면은 더 좋아요. 쓰면 더 좋은데 크게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쓰진 않지만 이제 커버 레터를 쓰면은 뭐 좋은 경우가 있어요. 커버 레터를 왜 쓰냐면은 내가 보내는 페이퍼가 왜 이 저널에 출판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커버 레터를 보낼 때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커버 레터를 읽고 이거 뭐 재밌는 일을 했네. 그러면 어디 한번 판단해 보자 이런 느낌이 딱 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 레터가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준비되지 않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선입견이 생기죠.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근데 레터가 이제 프로페셔널하고 그다음에 이 페이퍼의 중요한 점에 대해서 잘 하이라이트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좋은 선입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커버 레터를 쓸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커버 레터를 쓰지 않지만 이 커버 레터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최근에 있었던 건데요. 이거는 여기 지금 서울대에 있는 학생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여러분 자세하게 보지 마시고요. 보여줄게요. 내가 이제 하드를 열었으니까 이것저것 보여드리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이제 그 author guideline에서 이거를 꼭 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커버 레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미국에서 공식적인 편지를 보낼 때 쓰는 바로 그 형태예요. 자기 이름, 주소, 날짜,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쪽 주소, 이거 그냥 저널이죠. 이제 어드레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페이퍼를 써서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 사인까지. 요새는 사인은 다 일렉트로닉이기 때문에 다 이제 생략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 레터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영어로 레터를 어떻게 쓰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에 잘 맞게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커버 레터를 쓴다면 이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이런 게 있어요. 하나씩 좀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에디터를 이제 어드레스를 해줘야 돼요. 이제 누군지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어드레스를 해주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페이퍼를 어느 저널에 내고 있다라는 걸 확실히 밝혀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 페이퍼가 다른 저널에 퍼블리시 되었거나 다른 저널에 이제 서브밋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게 좋습니다. 이걸 읽으면 이런 내용이 의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써주는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이 연구 내용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저널하고 왜 잘 맞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써줘야 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conflict of interest가 있는지, 요거는 이제 보통 저널에서 이런 것을 밝혀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있으면은 저널에 못 실리는 거니까요. 당연히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실제로 없는 걸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편지 마치듯이 이렇게 자기 이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써야 되는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널의 페이퍼를 제출을 하려고 보다 보면 또 한 가지 또 고민의 순간에 빠지는 게 있어요. 어떤 저널은 이 어소시에이트 에디터와 레퍼리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면 돼요. 근데 좋은 저널일수록 이 추천을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좋은 저널일수록 에디터가 자신이 있겠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페이퍼는 여기 실릴 수 없다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좋지 않은 저널일수록 에디터가 자기가 잘 모르는데도 막 실어줘요. 그럴 때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떤 A를 내가 추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A가 어떤 레퍼리를 써야 하는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추천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이 arm's length에 있는 사람들을 잘 찾아서 추천을 하면 되는데요.
이 arm's length라는 거는 이제 팔을 쭉 폈을 때 정도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깝지도 않고요. 너무 멀리 있지도 않은 사람을 적당히 잘 선택을 하면은 되는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또는 여러분 지도 교수 그리고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 이제 좋게 평가해 줄 사람을 잘 골라야 됩니다. 이런 건 뭐 지도 교수님이 잘 해주세요, 먼저. 네. 개인적인 경험을 좀 얘기를 하면은요, 이제 내가 지금 새 저널 그 세 개의 어소시에이트 에디터인데요. 나는 이 레프리가 추천이 되면은 무조건 뺍니다. 왜냐면은 이제 친구를 막 추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뺍니다, 이런 거는. 네, 그렇고요. 근데 이제 나도 이제 페이퍼를 저널에 서브밋 하니까요. 이때는 A나 레프리가 내 리스트에서 선택이 되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요 잘 골라서 하시면 나 같은 사람이 뭐 전체 다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잘 선택을 하면은 됩니다. 내가 이 레프리를 무조건 피하는 이유는요. 한번 크게 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에디터한테 혼났어요. 이렇게 했다가.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A나 레프리가 누가 됐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레프리 이제 리뷰어는 비밀로 하기 때문에 누구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와서 내 페이퍼가 출판되기 1년 전에 요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힌트를 넌지시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레프리가 였다는 게 거의 확실한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여러분이 페이퍼를 저널에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페이퍼를 저널에 제출을 하게 된다면요, 여러분 굉장히 큰 마일스톤을 달성한 거예요. 마음껏 기뻐하셔도 됩니다. 논문이 이제 페이퍼를 저널에 제출이 되면은요, 이제 피어 리뷰 과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도식을 좀 보면은요, 인터넷에서 긁어온 건데요. 이제 저자가 이제 페이퍼를 서브밋을 하면은 이제 이 에디토리얼 오피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에디토리얼 오피스에서 이제 베이직 리퀘어먼트가 이제 잘 맞았는지 그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안 맞으면 바로 리젝이고요. 여기서 베이직 리퀘어먼트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페이퍼를 25장만 써달라 그랬는데 뭐 30장이다. 뭐 리젝이고요. 뭐 제목이 없다. 뭐 리젝이고요. 뭐 이런 거예요. 여기서 걸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yes가 되면은요. 이제 리뷰어를 어사인을 합니다. 네, 리뷰어를 어사인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리뷰어한테 가요. 보통은 이제 2명, 3명 이 정도한테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리뷰를 하고 이제 추천을 합니다. 이 페이퍼는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페이퍼는 안 좋다. 뭐 내용이 뭐 intellectual contribution이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을 써서 이제 보통 어소시에이트 에디터한테 주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 리뷰어들의 레코멘데이션을 어소시에이트 에디터가 정리를 해서 에디터한테 올리면 이제 에디터가 이제 파이널 디시전을 내리죠. 이 디시전은 이제 리젝이거나 억셉이거나 또는 리비전 고쳐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먼저 볼게요. 리젝 되는 경우, 억셉 되는 경우. 아니면은 이 두 가지 경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리비전 리콰이어드 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억셉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뭐 매우 드물고요. 근데 여러분이 뭐 이제 이걸 여러 번 고치다 보면 결국엔 억셉이 되니까요. 이거는 라운드 1에서 억셉 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고요. 이제 라운드가 넘어가면은 억셉이 되겠죠. 그럼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페이지 프로프라는 거를 그쪽에서 보내줍니다. 이제 정말로 이제 책 만들듯이 편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오타는 이렇게 고치고 요거는 이렇게 새로 폼에 맞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저자한테 보통 코레스폰딩 어스한테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보내주면은 그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이 카피라이트를 트랜스퍼를 해야 되니까 이제 요거를 작성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출판되거나 실제로 출판이 됩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제 뭐 대략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이런 경우는 좋은 경우고요. 자, 리젝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리젝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스크 리젝이 있어요. 이거는 이 데스크라는 거는 이 에디터의 데스크라는 거예요. 에디터가 대충 보고 그냥 바로 자르는 경우, 이제 일주일이나 1개월 내로 바로 결과가 옵니다.
두 번째 타입의 리젝은 이제 리뷰 프로세스를 진행한 다음에 리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는 레프리와 어소시에이트 에디터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이제 추천하는 의견이 리젝인 경우 이제 에디터가 한 번 더 보고 오케이 리젝 하면은 이제 내가 6개월을 기다렸는데 결과가 리젝이 되는 그런 거죠. 굉장히 많이 리젝이 됩니다. 네, 이게 리젝이 되면은 리젝이 왜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고 가능하다면 수정을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나서 다른 저널에 보내는 게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죠. 어떤 사람은 그 같은 저널에 이제 반박문을 보냅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은 뭐 리뷰어들이 잘못 이해했다. 요거는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렇게 고쳐서 보내면 이거는 이제 이 저널에 어울린다라고 반박문을 써서 다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존재하고요. 나도 해본 적이 있어요. 나도 해봐가지고 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이제 한번 딱 했는데 이제 데스크 리젝을 바로 먹은 경우가 있고요. 이미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보냈니? 이러면서 다른 경우는 해봤더니 다시 또 이 리뷰 프로세스를 한 다음에 다시 억셉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드물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네. 그리고 이 리젝션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수정. 이 부분에 대해서요. 내가 이 레이 캐롤의 슬라이드에서 이거를 가져왔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내 페이퍼가 리젝 됐는데 이 리뷰어들 리포트를 씁니다. 이게 왜 리젝 돼야 되는지. 근데 이게 crazy라는 거는 이건 이래서 말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막 요구사항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여러분이 다른 저널에 보내도 같은 레프리가 또 이거를 심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같은 저널에 보내는 것처럼 수정해서 보내는 게 좋은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를 레이 캐롤이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리비전 리퀘스티드가 돼요. 리비전을 해달라. 네,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almost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리비전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메이저 리비전하고 마이너 리비전이 있어요. 메이저 리비전은 이제 중대한 미비점이 있어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추가적인 이론, 추가적인 증명, 뭐 새로운 시뮬레이션, 뭐 이런 것들 뭐 해야 되고요. 이제 모두 수정하면은 최종 억셉될 가능성이 있고요. 마이너 리비전이 오면은 이제 거의 억셉이라고 봐도 됩니다. 네, 그래서 라운드 2를 준비할 때는 이제 요 상태가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리뷰를 거쳐서 이제 리비전 리콰이어드가 돼서 다시 리바이즈 페이퍼를 다시 고친 다음에 다시 서브밋을 해야 되는데요. 요 단계에서 여러분한테는 이미 제출했던 논문, 그다음에 에디터가 왜 이거를 리비전을 해달라고 하는지 편지를 보내요. 그거랑 그다음에 이 레프리들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거.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아마 한 2개월에서 6개월, 보통 6개월의 시간이 주어져요. 그럼 이 6개월의 시간 동안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논문을 수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논문을 어떻게 수정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 에디터 A 그다음에 이 리뷰어들의 코멘트를 잘 공부한 다음에 정리를 해야 돼요. 무엇을 정리하냐면은 이 코멘트들에 따라서 논문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또는 코멘트에 맞춰서 답변만 하고 논문 수정하지 않을 것인지 이거는 논문의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들을 잘 정리를 하고요. 이 논문 수정할 때 논문을 재구성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론을 더 발전시켜야 될 수도 있고 이제 실험을 더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나 뭐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그 레프리 리포트가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이것 때문에 이제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건데요. 이거 내가 쓴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거예요. 근데 요 저널에 이제 이런 제목의 페이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에디터를 위한 리포트예요. 그러니까 레프리가 에디터를 위해서 쓴 건데 그 저자한테까지 온 거죠. 이 페이퍼가 무슨 내용이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I enjoy reading this work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실 굉장히 좋은 리뷰인데요.
그 보면 메이저 커멘트가 있습니다. 막 질문들이 막 있죠. 이거 왜 이러냐? 불만이죠. 이렇게. 네, 그렇게 막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들이 있으면은 여기 이거를 잘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메이저 커멘트뿐만 아니고 여기서 한 줄 한 줄 잘 공부를 해서 이제 뭐를 하냐면요. 이제 이런 메이저 커멘트가 있어요. 이제 OP 노테이션이 정의되지 않았다. 네, 이게 그 페이퍼가 불명확하다는 얘기죠. 내가 아까 하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불명확성에 대한 불만입니다. 이럴 때는 이 OP 노테이션을 설명을 해야 되고요. 이제 페이퍼에 실제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두 번째는 이제 뭔가 막 정의가 막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인투이션이 부족하다, 뭐 좀 더 설명을 해달라 이런 얘기, 디테일이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할 일은 뭐냐면은 이 페이퍼를 쓸 때 인투이션이 없었다면은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생각해낸 다음에 이 페이퍼의 인투이션을 이제 실제로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는 거죠. 할 일을 정리를 하고 이 할 일에 따라서 실제 논문을 수정을 하는 거죠. 자, 논문을 수정할 때 리비전 리포트를 같이 작성을 합니다. 이게 가장 좋아요. 논문 수정과 동시에 리비전 리포트도 같이 작성하고요. 논문의 어떤 부분을 수정할 때마다 리비전 리포트의 관련 부분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비전 리포트를 작성할 때는 이제 굉장히 내가 이 뒤에 또 써놨는데요.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나의 페이퍼를 읽어서 이런 코멘트를 해줘서 고맙다라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폴라이트하게 하게 이제 쓴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중요해요. 네, 그다음에 각 레퍼리의 의견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아래에 답변을 입력을 하고요. 그다음 변경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페이지 번호, 줄 번호 등 넣는 게 아주 좋아요. 여기 내가 이 X 해놓은 부분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커멘트, 레퍼리의 커멘트가 accepted 됐다. discussion changed accordingly.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바꿨다라는 건지, 왜 accept 했다는 건지 아무 정보가 없죠. 이렇게 쓰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리비전 리포트에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면 리포트에 그림과 표, 수식 같은 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반박도 할 수 있어요. 리뷰어가 잘 모른다. 그런 경우에는 반박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설득력 있고 확실하고 또 공손하고 또 자세한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좀 보면은요. 일단은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공손하게 쓴 거예요. 일단 이름 다 나오네 이제 보니까. 네, 못 본 척 하세요. 네, 이제 에디터한테 뭐 고맙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뭐 we have carefully considered 뭐 전부 다 내가 다 공부한 다음에 다 어드레스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요거 말고 뒤에를 보면은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본 그 커멘트예요. 빅 OP에 대한 거. 이제 레프리가 이런 식으로 커멘트를 했는데 내 리스폰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theorem 1 바로 전에 페이지 11에 고쳤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투이션을 더해달라고 해서 여기다 인투이션을 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를 페이지 14에 뭐 렘마2 바로 전에 뭐 이거를 뭐 고쳤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다 끝내면은 이제 리비전이 다 된 거죠. 근데 리비전을 할 때 이제 두 번째는 무조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라이팅을 계속 수정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고요. 디테일을 하나씩 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리뷰의 코멘트는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영어는 뭐 굉장히 좋아야 되고 뭐 당연히 이런 얘기입니다. 네. 요거를 반복을 하면은 이제 3라운드, 4라운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경험은요. 이니셜 버전이 리젝트된 경우는 뭐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있고요. 보통 라운드 2에서 절반이 끝나고요. 라운드 3까지 가서 절반이 끝나고요. 극히 드문 경우에 라운드 4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근데 리비전을 한 다음에 리젝트 되는 경우 나는 없었는데요. 리비전 후에 리젝트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좀 보면은요. 내가 손으로 막 써놨는데 여러분 제출하면은 이제 리뷰를 받기까지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시간을 6개월 줘요. 그럼 또 제출하면 또 리뷰를 받는데 6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또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리비전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은 또 6개월 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너 리비전이 나왔다면은 보통 일주일 안에 달라고 해요. 일주일 동안 고쳐가지고 보내면은 리비전을 보내면은
이제 보통 한 달 안에 이제 최종 억셉이 되는, 여기 이제 라운드 4까지 가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억셉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제 출판까지는 6개월에서 보통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균 한 2년 정도 제출부터 출판까지 이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는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에디터들이 이렇지 않은 경우에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 사람도 유럽 사람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 꼭 강조하고 싶고요.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은 이제 페이퍼가 저널에 억셉됩니다. 집에 가서 맥주 한 잔 마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짧게 이제 남의 페이퍼 리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동료 평가 리뷰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뭐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로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상부상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실제로 의견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소시에이트 에디터, 내가 에디터인데 내가 어떤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리뷰어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리뷰어가 이제 잘 해야 이제 에디터가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페이퍼 리뷰 하는데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거기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게 레프리에게 주어진 시간, 보통 30일에서 60일 정도인데요. 요 안에 받으면 좋고요. 더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 리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이제 게을러서 또는 바빠서 뭐 같은 말이죠. 이제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 페이퍼를 이해하기 힘들어서 내가 리뷰를 맡은 페이퍼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실 요거가 좀 어쩔 수가 없는데요. 세 번째는 레프리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레프리의 역할에 대해서 흔한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매뉴스크립트가 이 라인 바이 라인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 매뉴스크립트를, 이 논문이죠. 논문을 봤을 때 이 뭔가 에러가 큰 잘못된 점이 있어야 우리가 리젝을 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답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페이퍼를 책임지는 사람은 저자이지 레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 이 어떤 저널에 그 이제 entirely correct argument만 있는 그런 페이퍼가 들어와도 리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이저 플로우가 없다고 해도 리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수학이라든지 이런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러분이 다 확인할 필요는 없다. 첫 번째가 그런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프리의 역할은 논문이 이 에러 프리라는 가정하에, 다시 말하면은 증명을 했으면은 증명이 맞다라는 가정하에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어떤 경우에 하냐면은 이제 그 증명 과정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논문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증명 과정 자체가 이제 이야기의 핵심인 경우에 사실 증명을 봐야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그 문제 해법을 구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 분야의 지식 증대에 이 논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자신의 의견, 그리고 자신의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에디터한테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이 저널에 적합한지도 함께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이 리온 글레이저가 써놓은 거를 보면은 같은 얘기에 넘어갈게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5가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방법론이 이제 새로운가 뭐 이런 질문이고요. 네 번째가 이 분야의 연구를 이해하는데 뭐 도움이 되는가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아마 이 분석이 잘 됐는가 이런 거 같은데 해법이 좋은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이밸류에이션 하는데 모두 다 yes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Annals of Statistics 같은 경우는 이 과정에 이제 weight을 많이 줍니다. 과정이라는 거는 이제 증명 과정, 새로운 증명, 뭐 이런 거죠.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Q3에 헤비웨이트이 들어가고요. 자사 같은 경우는 방법론 저널이에요. 그래서 이 해법에 이제 웨이트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널에 따라서 그 저널의 위상과 수준에 맞는 리포트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런 거예요. 이제 이 라이팅은 어떻게 하면 더 타이튼 할 수 있는가, 더 이제 어떻게 하면 페이퍼가 나아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페이퍼를 읽을 때 이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를 임프루브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해주면은 이제 어서한테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리뷰 리포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은요, 이제 아까 본 그거예요. 내가 쓴 게 아니고 남이 쓴 거긴 하지만 누군지 몰라요, 나는 누가 썼는지. 일단 제목이 있고요. 날짜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절대 안 넣고요. 이제 페이퍼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장단점을 정리하고 오버롤 어세스먼트를 준 다음에 이제 커멘트나 뭐가 싫었는지, 뭐가 더 임프루브 돼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리뷰 리포트에는 내용에 대한 의견, 그리고 그러니까 이 페이퍼의 실제 내용에 대한 의견, 그다음 페이퍼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안 좋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라이팅 그 자체에 대한 의견이 다 들어가면 좋은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누군지는 안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막 밝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 페이퍼 왜 사이트 안 했냐,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2-3페이지 정도를 해주면 굉장히 이제 좋은 리포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페이지면서 좋은 리포트도 있어요. 그리고 뭐 10페이지짜리 리포트도 있습니다. 뭐 리뷰 리포트가 10페이지면은 그 리비전 리포트, 우리가 고치면서 쓰는 거, 이제 그런 거는 막 20장, 30장이 되기도 해요. 이제 이런 경우가 드물지만 나는 받아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데 이걸 막 프로페셔널하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어를 잘 써야 되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거를 지키지 않는 그런 이제 리포트도 있겠죠. 근데 요거를 하면은 A가 싫어하고 에디터가 싫어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음에는 안 시키겠죠. 뭐 그런 결과가 있고요. 뭐 우리는 저기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실 평판으로 먹고 사는 건데 이제 거기 평판을 해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author라는 건 이제 작성자죠. 이게 만약에 이제 페이퍼를 쓴 사람한테까지 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 리뷰 탈하기 딱 좋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 내가 봤더니 누군지 모르지만 이 분야 잘 모르고 좋은 연구자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에디터한테 리뷰터를 보내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professionally written 해야 한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면은 에디터가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좋은 리뷰어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요 문장은 이제 이제 어소시에이트 에디터로서 여러분이 이제 졸업하고 나중에 교수가 되면은 이제 리뷰어 부탁을 할 건데요. 그때 이제 좋은 리뷰어가 돼주면 아주 감사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긴 시간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세션에서 했던 거, 두 번째 세션에서 했던 거 아무거나 질문을 좀 해주시면은 대답을 할게요. 아니면 본인의 의견을 좀 이야기를 해도 돼요. 오늘 이야기한 건 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도교수랑 할 때는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도교수님의 스타일에 맞추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면은 이 영어 논문을 어떻게 작성하는가, 요거는 여러분이 대학원에서 있으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논문 작성을 같이 하는 지도교수라든지 뭐 여러분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다른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배우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 다른 스타일을 이제 맞춰서 배우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는 그냥 참고 자료로 삼으면 되고요. 실제 논문을 쓸 때는 여러분 지도 교수님의 스타일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